자, 51번 정비법상 관리청계획의 수립기준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은 우리 요약집 182쪽부터 183쪽에 있으니까 참고로 쓰시고 거기다 그래서 복습할 때 한번 보시는 것 좋겠다. 그래, 관리청계획이라는 것은 정비 사업할 때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이 건축물 소유자인 조합원한테 분양 신청을 시행자가 받아들여서 분양 신청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분양을 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관리청계획이죠. 이 관리청계획을 수립할 때 A한테 며칠 주겠다, B한테 며칠 주겠다 이런 내용을 담는 계획입니다. 그때 이 관리청계획을 수립하는 시행자는 자기 마음대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보자 이겁니다. 틀린 거. 1번 과밀 억제권이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인데요. 과밀 억제권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과밀 억제권이 아닌 장소, 여기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다. 과밀 억제권이고 나머지는 이제 과밀 억제권이 아니겠죠. 과밀 억제권이 아닌 장소, 여기에서 재건축을 한다. 그때 A가 재건축 대상 5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5개 달라고 하면 5개를 공부할 수 있도록 관리청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것입니다. 최대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도록 해도 돼요. 그런데 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이 장소에 주택법상 투기 관주가 지정된 곳이 되었다든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 위해서 조정 대상지역이 지정되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재건축이 유치되면 그때는 소유한 주택수가 몇 개가 됐던 1주택만 공급을 하도록 관리청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과밀 억제 권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투기 과주라든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1주택만 공급한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과밀 억제 권역이 위치한, 이제 왜 여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다. 여기가 그래, 여기에서 재건축이 추진된다. 근데 여기에 A가 10개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최대 원칙은 몇 개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청을 수립해도 됩니까? 그래, 3개. 그런데 이 안에 이건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걸 도입해서 좀 많이 줘가지고 재건축 활성화하자 했는데 현 정권을 해봤던 세력들이 야, 이거 아니다. 이게 원칙이지만 그 조문 살려놓고 여기에 투기 과주가 지정됐다든가 아니면 조정 대상지 지정됐다면 여기에서는 세 주택을 적용하지 말자. 여기는 무조건 1주택 1태 이걸 하셔야 돼. 그래서 2번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세 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한 장소에 투기 과주가 지정됐다든가 조정 대상지역이 지정돼 있다면 거기에서의 재건축 경우는 1주택만 공급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2주택이 틀린다. 이렇게 2주택이 아니라 1주택.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게 올해 출제가 유리시 되니까 이 파트를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 취득한 자, 그 자에게는요 현금으로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자가 이 친구가 나 분양받고 싶습니다라고 시행자한테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관리청계획을 수립할 때 이 친구는 돈만 받고 나가라 이렇게 현금 청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정비구역,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에 이 안에 있는 땅을 분할해서 이렇게 취득한 자가 있다. 토지를 분할해서 취득한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도 현금 청산해서 주고 분양 대상을 빼버릴 수가 있다. 그래도 합법적이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있다를 체크하고 4번 이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종전 건축물로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이걸 약자로 종전가를 하죠.
그래 정전가의 범위 내에서 지금 그 사업장 안에 A라는 사업인데 정전토지 건축물 이걸 감정가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매겨놓는데 그때를 기준해서 보니까 9억짜리다. 그러면 이 친구에게는 최대 몇 개까지 공급을 하도록 관리청구를 수립할 수 있냐? 2개. 그 액수의 범위에서 그래 분양가가 지금 5억이다 그러면 5억짜리 하나 주고 바로 나머지 또 4억 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의 주택은 소형을 주는 거예요. 60제곱미터야. 그래 60제곱미터야 그것은 소유권 이전 득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 분양받은 자에. 그러면 고시를 해주고 그 다음날에 소유권 취하는데 그 소유권 이전 고시 했는 다음부터 3년 동안 매매라든가 증을 통해서 전매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그 60제곱미터짜리는. 다만 상속 허용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그 정전과 무관하게 B의 정전에 그 살고 있었던 주택이 있었는데 그 전용 면적이 근데 180제곱미터 있다. 컸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두 주택을 줘도 돼요. 하나는 100제곱미터짜리. 평수로 말하면 약 330평. 그리고 하나는 또 60제곱미터야. 이렇게 해서 정전을 주고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부할 수 있도록 관리청구를 수립해도 합법적이다. 그중에 하나는 60. 그거 전매 3년 동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맞습니다. 5번 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을 받아갈 수 있는 자들이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5번입니다. 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것은 노무현 정권실에 도입했던 법인데요. 그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을 추진했죠. 그래서 각각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뭐 한전을 저 나주로 또 진주로 그 한국 토지에 주택공사를 이렇게 본사를 싹 옮겼거든요. 이렇게 혁신도시를 10개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기업도시 이런 것들. 그게 다 공공기관 지방 시책에 따라 이루어진데 그때 한전이 서울 강남에 있었는데 한전이 가지고 있었던 주택, 사원주택이 50개 있었다. 그걸 팔고 나가려고 잘하는 사니까 야 이거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거기서 재개발한다든 하면 그 수만큼 공급을 받아가도록 할 테니까 받아가라 해서 바로 인센티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도록 했는데 그런 공공기관 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에게도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중에.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냐? 국지공. 국지공인 주택하고 장난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 이네들도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을 받아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숙소, 기숙상도로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토지동호수자도 바로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을 받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52번 이것은 우리 외학지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 있는 건데요. 정비법상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조치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정비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 시행자가 바로 시장 군수 등일 수가 있고 시장 군수가 아닌 바로 조합이라든가 재개발사업자, 재건축사업자, 뭐 또 토지동호수자, 지정개발자 얘네들이 시행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공사가 다 끝나면 시장 군수가 아닌 시행자들은 바로 준공인가를 신청해요. 시장 군수 등이 준공인가권자인데 준공인을 신청해서 바로 준검사를 수행해서 바로 합격하면 준공인가를 내주죠. 그리고 바로 공사를 고시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시장 군수면 공사 끝나면 그냥 준공인가 자연탄 받고 공사를 고시하죠. 이렇게 공사를 고시하게 되면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중요해. 지체 없이 그 말 중요해. 1번 지문을 가지고 한 문제로 출제한 바 있거든. 어떻게 되었냐? 소유권 그 공사완료 조치에 따른 순서를 물어봤어요. 공사완료 고시하고 나서 지체 없이 무엇을 하냐? 분양받을 자에게 그 새롭게 만든 대지 건축물 있잖아요. 그걸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데 마지막 보면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돼.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지체 없이 해줘야 된다. 소유권 이전을 지체 없이 해야 된다. 그 말 중요하고 그때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하는 절차 바로 첫째 토지에 대한 분할을 하기 앞서서 대지 확정 측량한다. 측량을 먼저 한다. 측량을 하고 측량된 촬영하면 그걸 바탕으로 토지 분할 절차에 들어간다. 분할하고 나서 관리청구에서 정한 내용대로 분양받을 자에게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바로 통지해 주는 거예요. 네 거다 이렇게. 그렇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서
고시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이면 내가 101동 101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소유권을 그때 법적으로 취득에 가죠. 그래서 1번 절차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대지 확정 측량,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열차, 관리청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통지, 대지 또는 건축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여기까지 보시고, 이렇게 이제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분양받을 자들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 그게 중요하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이 아니라 있은 날의 다음 날. 있은 날의 다음 날.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법적으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등기를 마친 때 그래 틀리고 바로 등기 필요 없이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그 다음날 0시 1초가 되자마자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한다. 중요하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단하죠. 소유권 이전 고시했던 이 시행자께서 그 천세대를 지금 분양해 줬다. 정비사 끝나고 나서 그러면 그 서류를 싹 준비해 가지고 등기소로 갑니다. 등기소.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나서 언제까지 하냐. 오늘 금요일이다. 그러면 오늘 금요일이면 만약 오늘이 월요일이지만 금요일이면 오늘 소유권 이전 고시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등기를 해 주기 위해서 가죠. 지체 없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 그러면 토요일 날 등기소 문 닫았다. 일요일도 공무원 안 나온다. 월요일 9시가 되면 공무원 나올 것이다. 그러면 월요일 9시 와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등기를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면 촉탁. 조합이라든가 뭐 토지동을 쓰자면 신청을 통해서 끝내야 된다. 등기는 누가 해주는가? 시행자가 해줍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분양받은 101동 101호가 여러분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저당권은 다른 등기를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번입니다. 3번. 소유권 이전 고시 있는 앞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일체하지 못한다. 그리고 2번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나서 지체 없이가 중요해요. 그것은 지체 없이 등기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여기다 딱 줄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다 딱 중요해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해서 시행자가 101동 101호는 A 거다. 이 102호는 B 거다. 103호는 C 거다. 이렇게 소유권 딱 이전했어. 이전하자마자 A가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정전 토지 건축물의 어떤 저당권 등 이런 권리가 설정된 것이 있었다. 자기 땅에다 건물에다가 그러면 이런 등기된 권리는 자동적으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로 넘어와서 설정된 권리 된다는 거. 소멸되지 않고 따라온다. 알죠? 따라온다. 등기된 권리들은 따라온다. 언제 따라와서 바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로 설정된 부분이냐? 바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말 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금 틀리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거기다 포인트 딱 줘요. 그 다음에 바로 5번. 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게 되면 A라는 사람이 바로 정전토지 건축물 3억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거 대지 건축물 분양할 때 5억 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그 차액으로서 2억을 내놔야 되겠죠. 그걸 청산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정년에 바로 5억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지 건축물 분양할 때 3억짜리 분양받았다. 그러면 청산을 받아가야 되겠죠. 자, 이런 청산금은 언제 주고받는 것이 원칙이냐?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나서 바로 한 번에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괄 징수, 일괄 지분 원칙이에요. 그러나 한 번에 주고받기가 좀 벅차다. 그러면 바로 조합 총회 열어서 바로 그걸 분할 지급, 분할 징수하자라고 의결해서 정해놨다든가 아니면 조합에서 그 정관 있잖아요. 정관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하도록 결정해놓고 있다면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이 허용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바로 관리청 인가 고시가 떨어지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그렇게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이 5번 지문도 잘 읽어두셔야 돼요. 없다 이렇게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은 할 수 없다 그럼 드리니까 그걸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있다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이것은 153쪽에 있는 상으로서 간단하죠. 이거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비법상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됐다.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정비사업을 시행할 장소인 만큼 사적인 개발 행위는 제한되죠. 그걸 행위 제한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행위 제한 내용, 이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죠. 관할 시장수 등한테. 이때 허가사항이 7가지 있죠. 약조로 건, 공, 토, 물, 축 이렇게. 이때 이 세세한 내용까지 여러분은 허가사항을 깨뜨리고 계셔야 되죠. 이 건은 건축물로 건축하고 용도 변경. 대수는 허가 대상 아니다. 도시발관에서는 대수까지도 허가 대상이 있는데 정부역은 노후 불량식물 밀집해 있는 장소에 지정한 장소인 만큼 노후 불량식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철거하기 전까지 좀 고치는 것은 규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수는 허가 대상 아니고 건축하고 용도 변경. 이 건축물뿐만 아니라 가설 건축물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스템을 공개를 하는데 그거 설치할 때 허가받도록 되어 있고 흙,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형상을 평행하는 거 그리고 공유수면을 밀입하는 거 그리고 토지의 굴착 이게 다 형질변경 행위거든요. 이것도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흙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토속 채취도 허가받아야 된다. 다만 자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채는 별도로 허가받는 거 아니다. 토지 분할을 할 때는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 물건을 옮기기 쉽지 또 이동하기 쉽지 않는 물건을 일교상 쌓을 때 허가받아야 된다. 중목을 식재하고 심는다, 벤다, 벌채도 허가받는다. 특히 이임시 식재, 관상용 중목 이임시에는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그 땅이 경작지다. 경작지에 따라 이임시게 할 때는 허가받는다. 이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시행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장이다. 그럴 때는 허가를 내주기 전에 시행자 의견 꼭 들어야 한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으로서 허가권자가 원상회복 명을 내리고 명을 이하면 행정대집을 통해서 원상회복 조치한다. 그리고 형사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을 범죄한다. 허가 받았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때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될까요? 변경 신고하면 될까요? 답을 하나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변경 허가 받는다. 신고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정비구역도 국토 일부잖아요. 국토 일부인데 이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정비법에 따라 허가받습니다. 여안에서 특별히 정되는 법이 정비법이잖아요. 정비법은 정비구역이 아니면 여기 정비구역이 아니다 그러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국토 전반에 대하여 정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이게 있잖아요. 그래 국토개법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정되는 일반법, 정비법은 정비 안에서 특별히 정되는 특별법인데 특별법하고 국토개법 일반법이 서로 상충하다 그러면 무슨 법을 우선할까요? 특별법.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땅은 국토의 일부니까 국토개법도 적용되고 정비법도 적용되죠. 양자를 적용할 때는 이 안에서 먼저 특별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래서 정비법에 하여 허가를 받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때 정비법상 허가를 받아냈다 그러면 국토개혁법에 하면 야 국토에서 개발행위 건공 토토토물을 할 때 허가 받아라고 돼 있는데 56개 따라 그렇다고 해서 국토개혁법상 또 허가를 받았냐? 아니다. 허가 받은 걸로 간주가 된다. 정비법상 정비안에서 허가 받아냈다면 국토개혁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거 간주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정비구역 오늘 지정고시 할 당시에 이미 여기에서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를 착수한 자가 있었다. 그 자는 이 구역 지정되면 행위자에 의해서 중단해야 되냐? 아니다. 적법 절차를 거쳐서 들어갔던 자이면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무엇을 하면 계속할 수 있다? 그렇죠. 그 공사 내용에 그 사업의 내용을 신고하면 계속할 수 있지. 또 허가받아야 되는 거 아니다. 바로 그걸 기득권 보란다. 신고는 꼭 해야 한다. 이 구역을 오늘 지정하셨다면 그날부터 며칠 해야 되냐? 30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이 정비관에서 허가 없이 허용되는 6가지도 있다. 6가지는 허가 신고 필요 없다. 그래 할 수 있다. 그걸 허용사라죠. 첫째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둘째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자는 간이공작물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 형리변경. 그 다음에 이 개발에 지정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는 법률에서의 그 물건을 쌓는 행위.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토속 채취. 그리고 이 안에 전체로 결정된 대장 물건을 쌓아두는 게. 그 다음에 관상종목, 이임식재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를 알고 계시면 바로 이 파트는 완벽하게 끝난다 보는데 이 내용은 153페이지 있고요. 자, 틀린 것 3번만 틀렸다 보니까 수정하고 넘어갑시다. 왜 틀렸을까요? 3번은 변경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신고를 한다 지워버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54번 보겠는데요. 54번 이것은 우리 요약집 154쪽에 있습니다만은 이 정비법상 이와 같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면 행위자니 가해집니다. 그래 이 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인 만큼 행위자를 가하죠. 그리고 나서 사업 절차가 쫙 진행돼야 되는데 일정한 시간 내 기간 내 절차가 진행되자면 야 이거 제한만 하고 계속 고통 주면 안 되니까 해제 조치를 해주자라는 해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의무로 해제를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 등은 바로 이 장소를 지정했던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의무적 사유가 6개 있습니다. 6개를 알고 계신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때 그 사유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도래했다. 그러면 그날부터 몇 년에 지정할 자 지정하지 않는다 등 요청할 자 요청하자면 오히려 예정구역을 해제해야 되냐? 바로 3년이죠. 3년. 예정일 그거에다 체크하고 예정일은 세자니까 3년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해 놓고 바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재건축을 하기로 되어 있다. 재건축 사업. 아니면 재개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때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합이 시행자니까. 그리고 재개발을 하게 될 때는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수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만들지 않고 토지동호 수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죠. 이때 조합을 만들어서 이자가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일 때는 조합을 만들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이렇게 정비구역을 딱 지정고시했다면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자가 추진을 구성해서 관할 시장수한테 바로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몇 년 주고 있냐? 2년. 2년에 신청하면 해제벌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수진에 2년에 만들어서 승인 신청했더니 승인 받았다 합시다. 승인 떨어졌다면 추진회 측에서 조합 만들기 위한 절차로서 관할 또 시장 군수한테 조합설 인가를 신청해 여러 가지 정관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동의서 받아서 바로 인가 신청하는데 이때 인가 신청 기간도 몇 년입니까? 3년인가요? 2년인가요? 2년. 그렇죠. 2년 이내에 신청해라. 그렇지 않으면 해제해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 내에 신청하면 이 구역은 유지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라 등기하면 조합은 성립돼요. 이런 조합은 설립인가 떨어졌다면 그날부터 늦어도 사업을 하기엔 또 돈 준비하고 사업비 준비하고 또 설계 도면 만들고 해가지고 바로 이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를 시장 군수한테 신청했는데 이 기간은 설립인가 떨어진 날부터 늦어도 몇 년 해야 되냐? 3년.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 구역은 해제하게 됩니다. 자, 이 수치 알아주시고. 근데 이 추진을 구성하지 않고요. 이 사업을 재개발, 재건축할 때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지원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공공지원사업을 하게 될 때는 바로 이 안에 있는 토동호 수자가 직접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인가 신청하면 됩니다. 그것은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3년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해제한다.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토동호 수자가 시행자 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이 있다. 그래 조합은 만들 리 없겠죠. 그때는 이 정비를 딱 중고시했다면 그 안에 있는 토동호 수자가 몇 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서류 다 준비해서 계획서 작성해서 사업 신가를 신청해야 되냐? 5년. 그렇지 않으면 이 장소 해제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터노스자가 이 기간에 이렇게 못하겠는데 우리 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기간을 약간 좀 연장 좀 해주세요. 뭐 2년, 뭐 3년 이런 거 있었는데 이 기간을 연장 좀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요청들 하면 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이 안에 토해동수자 얼마 이상의 찬성표 받아가지고 가면 받아가지고 이 기간들 좀 연장 받아가지고 대응할 수도 있냐? 30%. 몇 년을 연장 받을 수 있을까? 2년. 그래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 그런 거 없이 이제 만약 봐보세요. 해제를 했답시다. 봐봐요. 해제를 했다면 여기 봐봐요. 해제를 했다면 해제 효과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여기까지 승인까지 받아서 추진의 승인. 근데 기간이 설립인가 신청 못 해가지고 해제해버렸다 합시다. 그러면 해제하면 법적으로 이 추진의 승인은 취소된 걸로 간주돼 버려. 그러면 추진은 사라져요. 그래 여기까지 또 조합설 인가까지 받고 나서 3년에 이거 해야 하는데 사업신가 신청 못 해가지고 해제한 장소에 됐다 합시다. 정비국을 해제해버렸어. 그러면 정비국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조합을 운영하도록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조합 설립인가는 취소된다. 이렇게 취소된다. 그 말은 조합은 사라진다. 그러면 그동안 조합 운영하고 뭐 추진 운영하면서 들어갔던 돈이 엄청날 건데 사업하기 위한 사무실도 빌리고 어찌고 돈도 엄청 들어갔을 건데 그동안 토해동수자 냈겠지 않겠습니까? 사업도 무산돼 버리면 얼마나 속 터져요. 돈 그동안 냈던. 그래서 이 시도 조례로 그 돈을 좀 보조해 줄 수가 있다. 시도에서 예산 가지고 그 돈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다. 그건 이제 현장에서는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요. 사업도 못하고 끝나버린 장소에서 돈만 몽땅 들어갔다. 이걸 매몰 비용이라는데 매몰 비용은 바로 지자체에서 좀 보조를 해서 도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봐보세요. 이 사업도 하지 못하고 정비구역 등이 해제됐을 때 효과로서는 더 나아가서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다 화하는 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54번은 몇 번이 틀렸나요? 4번. 왜 틀렸나요? 3년이 아니라 5년. 그래.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으로 가겠습니다. 55번을 보시면 이것은 우리 요약집 171페이지 있는데요. 자,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이거 조합.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원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조합의 안건을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총회로서 의결해서 결정합니다. 총회 권한대행인 대원에도 있지만 그래 총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의결해서 진행하는데 이때 총회를 개최할 때 조합원이 근데 100명이라 합시다. 100명이면 100명 중 오늘 총회 개최한다 그러면 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조합원 중 10명이 직접 오늘 회의 장소에 참석해야 법적으로 회의를 열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걸 10%를 합니다만은 10%가 직접 출석을 해야 총회를 개최에 들어갈 수 있는데 법적으로 야 이거 갖고는 안 된다. 100명 중 20명인 20%가 직접 출석을 해야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라는 사항이 있어요. 그건 이 조합원 전체에게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들입니다. 안건이. 그 네 가지는 20%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네 가지는. 네 가지를 암기버려야 돼. 창립총회 개최한다. 오늘 바로 설립인가 신청하러 가기 전에 창립을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서 개최해가지고 결정할 것들이 뭐냐면은 정관을 확정해요. 조합원의 권리물을 담고 있는 정관도 확정하고 그리고 임원도 뽑아요. 조합장이사 감사도 뽑는데 선임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창립총회죠. 그래서 창립총회는 20% 직접 출석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이 성립돼 가지고 조합을 이제 운영해서 조합이 이제 시행자가 됐다, 사업 시행자가 됐다.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이거 만들어요. 사업 시행자를 만들 때는요, 몇 동 이게 싹 배치도 나와버려요. 배치도. 그래서 내가 바로 분양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동에 신청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거 대충 윤곽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업적 모양새가. 그런 것들이 바로 사업시행계획서인데 이 사업시행서 작성할 때에도 바로 총회 열어가지고 통과시켜야 그 계획서 확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가신청을 하는데 이 사업시행계획서도 이 조합원에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건이니까 바로 이것도 20%의 직접 수요한다는. 그리고 사업시행과 고시가 떨어졌다. 사업시행과 고시가 떨어지면은 그 날로부터 120일에
분양 신청을 하도록 저 토지공사한테 시행자가 통지해 주죠. 분양 대상의 것이 대지 근점 이것이고 너네들이 분양 신청하려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해라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이 들어오면 그걸 현황을 기준해서 분양을 해주기 위한 분양 설계를 하게 되는데 분양 설계란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죠.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계획이죠. 이 계획서에 A가 뭐 두 채 받겠다라고 이 계획서에 있다 해놨다면 A는 두 채 받아가는 것이고 한 채 주기로 돼 있다면 한 채 받아가는 것이죠. 이게 분양을 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니까 이것도 조합 총회 열어가지고 의결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사한테 인가시장에서 인가들이 확정되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이라 봐서 바로 20% 직접 출석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 조합이 시행하다 그러면 조합이 시행해서 돈을 쓸 거 아니에요. 이번에 사업비 조합원들이 다 부담하는 사업비 1,000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때 이번 기회에 50억 쓰자. 그 사업비를 사용하는 문제. 이것도 바로 총회에서 의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도 20%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네가를 달달해야 합니다.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뽑게 되는 창립총회.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 수립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사업비의 사용 문제, 이것들을 또 사업비의 변경 문제, 이것들을 의결하고자 총회를 할 때는 얼마가 출석해야 되는가? 20. 꼭 기하세요. 네 가지. 네 가지 아주 중요하다. 그래 네 가지 중 하나 써놓고 이럴 때 네 가지 중 하나 딱 써놓고 이럴 때 총회를 개참에 있어서는 조합은 10%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10% 안 되고 얼마요? 20.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아무튼 답은 4번이고요. 56번. 이것은 168페이지부터 171쪽에 있는 건데요.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 조합 임원의 자격, 직무,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을 한다. 그때 재건축사업조합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합시다. 재건축조합이 만들어지면 이 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이 안에 있는 토동호 소유가 의무로 다 되는 거 아니죠? 누구만 된다? 동의한 자만. 그래서 1번 정비 안에 있는 토동호 소유자는 의무로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사업이 동의한 자에 한해서만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이 된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조합이 성립됐다 그러면 이 정비 안에 토동호 소유자는 의무로 다 조합이 됩니까? 재개발. 그래 이게 중요해요. 재개발은 다 된다. 자기 동의업으로 부문하고 강제로 의무로 다 된다. 그때 다 된다 그 말은 또 속도에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기가 재개발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의 토해동호 소유다 그러면 그때 토해동호 소유가 다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구체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정비관의 유차원, 재개발하기 위한 정비관의 유차원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가 의무로 다 된다. 다만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지상권자는 사업 진행해서 끝나려고 할 때 분양 받아가잖아요. 그때 분양 대상에 포함된다, 제된다, 제된다. 이게 두 번 나왔으니까 알아줘요. 그래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만 받아갈 수 있지. 지상권자는 조합원의 지위는 인정되지만 바로 분양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두 번 나왔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획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해 나갑니까? 감사. 그렇죠. 그래서 조합적 틀렸고 또 그 이사자리에 조합장이 들어갔다. 그때 조합장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획하는 소송에 대해서도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맞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있죠. 이 정비법상 임원의 결격사유는 미, 피, 파, 금, 벌금 100만 원 이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정비법 위반하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정비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임원. 임원은 무엇을 말해요? 조합장에서 감사. 그래서 조합장이 될 수 없다, 이사가 될 수 없다, 감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는 자도 임원이 될 수 없는가? 2년. 역으로 해석하면 5년 지났다, 2년 지났다 그런 자들은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또 벌금 뭐 50만 원밖에 안 받았다 그러면 임원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그리고요, 3번에서 이 법을 위반해야 돼.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나야 되지 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형법을 위반했다, 뭐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벌금 뭐 500만 원 다 이런 거 아니에요. 2법. 그 다음에 4번. 그 조합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 처리되는데 퇴임 전에 관여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5번. 조합장 이사 감사를 임원이라는데 임원은 겸직이 금지된다. 그래 내가 이 재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장이 됐다면 그 조합의 이사 감사 직원 해먹는 거 아니에요. 겸할 수 없고. 내가 여기에 재개발하는 사업장에 내가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이 돼가지고 조합장 됐다. 그런데 다른 데다도 토지라든가 노화된 건축물 사놨는데 그것도 재개발 추진돼서 재개발 조합 만들 때에 임원 뽑는다 했을 때 거기 가서도 조합장 이사 감사 해먹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없다. 57번. 이것은 자 164쪽에 있는 건데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과 2번은 164쪽에 있는 상호로서 자 1번, 2번을 묶어서 정리해 두세요. 1번과 2번. 1번, 2번은 우리 정비사업하면 세 가지를 말하죠.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하는데 이 세 가지 사업 중 그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은 그 사업자 노불량건축물에 살고 있는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가 있을 건데 그 자들 바로 철거면으로서 오갈 데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업 시행자에게 법에서 야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를 위한 주관적 일환으로 바로 임시 거주주를 꼭 취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임시 거주주를 꼭 취해야 될 사업은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일 때만 적용하냐? 그래요. 주관경 개사업하고 재개발이지 재건축이 거기에 들어가면 튼다. 이거 취하시고 이런 임시 거주치를 하야한데 거주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 조치를 취해주고자 함에 있어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개인의 토지라든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 이때 사용 요청을 받았던 국가하고 지자체는요. 원체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줘야 돼. 대부해 준단 말이에요. 임대주에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때 빌려줬다면 대부 임대를 받을까요? 면제해 줄까요? 면제. 무상사용이다 그 말이죠. 묶어놓고서 무상사용이가 국가 지자체 거. 그때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주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 다 꼭 빌려줘야 될 필요는 없다. 세 가지. 국가 지자체가 이자들한테 사용 시청을 받기 전에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제3자한테 팔라고 매매 계획을 차렸다. 제3자의 사용화가 내려버렸다. 이미 사용 시청 전에 사용 계획이 확정됐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거절해도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2번.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인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요. 봐보세요. 재개발 사업 할 때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 조합이 시행자가 되기도 하고 여기에 사업장 안에 토지동호 숫자 20명 미만의 조합 만들고 토지동호 숫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네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그러면 법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등은 여기에 일정한 자를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야 네가 와서 사별하라고 찍어줄 수 있어. 그걸 지정개발자를 하죠. 이렇게 지정개발자가 들어와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돼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때 그자가 이렇게 사업신가를 시정수한테 신청하게 됐다. 그럴 때 야 너 사업하다 부도나면 머리 아프니까 청산금 주고받지 못하고 끝낼 수가 있으니까 그럼 혼란스러우니까 너 믿음지 않다. 너 미리 사업비 일부를 좀 예치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예치금의 한도는 사업비에 얼마까지 예측할 수 있냐? 사업비가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에 몇 퍼센트? 20%. 이게 중요해요. 30하면 틀리고 20. 이 수치가 그렇게 잘 나와요. 그렇게 잘 나와요. 30이냐 20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20, 30이냐 이게 헷갈려요. 정말 애와도 헷갈려요. 애와도. 20이다. 사업비에 몇 푼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요? 20. 예치 동그라미 쳐. 예치가 몇 장가 봐봐. 숫자니까 20. 예치가 있다. 근다고 해서 예치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20은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저 건축법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건축주예요. 건축물 허가 받아왔어. 건물 지으려고 허가 받아왔는데 공사 착공에 들어왔어. 오늘 허가 받았다면 공장 빼고는 2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면 건축가 취소해버리잖아요. 그쵸? 취소 면하기 위해서 일단 착공식으로 내요. 착공서 내가지고 공사 한 척 해가지고 포크를 몇 번 하고 철을 몇 개 박아놓고
돈이 없어서 중단했어요. 그럼 현장 엉망됐죠. 미관도 해치죠. 안전사고 유발시킬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버스는 야 공사 중단했던 건축주 스스로 미강에서 안전관리 조치해야 된다. 그 의무를 이행할 때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버스는 야 연면적 천정부터 희생인 건축공사를 들어가고자 하는 건축주가 착공신고서 들고 오면 허가권자께서는 건축공사비의 몇 퍼센트를 미리 안정할 예측으로 예측할 수 있는가. 그게 나오죠. 여기는 몇 퍼센트? 1%. 거기는 1%. 근데 여기는 20. 여기는 20. 이거 헷갈려서 안 된다. 이때 이 20억을 예측했다 합시다. 10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정말 20억을 예측해?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20%. 예측했다면 이 돈 누구 거예요? 예측했던 시장 군수 거 아니죠. 바로 지정 개발자 돈이죠. 그래서 예측했던 돈 어떨 때 그대로 고스란히 환급 받아갈 수 있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청산 절차 끝났어. 그래 청산금 지급이 이 지정개발자가 사업에서 여기에 정황 감옥권에서 줄 돈 주고 받고 다 끝냈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다시 반환해 준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20으로 수정하시고 20으로 수정 예측이 할 수 있다 옆에다가 이 경우 그 예측금을 써봐. 이 경우 그 아까 예측했던 예치금 20억 그 예치금은 바로 청산금 지급이 완료한 때 반환한다. 다시 환급 받아간다 그 말이죠. 다시 20억을 자기 돈이니까 받아간다. 뭐가 있게 되면 청산금 지급이 완료한 때, 완료된 때,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자, 그 다음에 4번, 5번 가볍게 읽어보신데 4번 이겁니다. 자, 이 사업신가 내줬어. 사업계획 인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세요. 사업신가 신청을 받았다 합시다. 사업신가 신청이 들으면 며칠이면 시장, 사업시행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시행자가 사업시행에서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서 이렇게 만들려 합니다. 이렇게. 그래, 이때 철거는 어떻게 하고 뭐 세월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다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시장 군수 등이 인가권자인데 인가신청 들어오면 며칠이면 인가비를 결정해서 알려줄까요? 며칠이면. 시간 없으니까 60이 아시죠? 아십니다. 아실 거예요. 60. 그래. 오늘 들어왔다 오면 한 2달 정도 되겠죠. 60일에 인가비를 결정했다. 그래 오케이 해서 인가 고시를 잡다. 이때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에서 종전거래 싸 매깁니다. 그렇죠? A 끝은 얼마짜리다 B 끝은 감정평가업자 동원해서 감정평가업자 최소한도 몇 명 이상 동원할까? 감정평가업자 2명. 최하가 몇 명이요? 여기 종전토지 건축물 이렇게 이거 A 거다 B 거다 C 거다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정정가를 매겨야 이거 다음에 사업을 다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정정가를 매길 때는 감정평가업자 최소한 몇 명 이상 동원한다? 2명. 그래 이상은 자유예요. 2명만 동원해도 돼요. 그래 두 업자를 감정평가를 동원해서 A급 감정가 매기게 했더니 한 명은 1억 5천, 한 명은 1억 7천. 그러면 합산해. 그러면 3억 얼마인가요? 3억 2천인가요? 3억 2천을 2로 나눠. 그러면 평균가 나오죠. 그걸 산수평은 가격. 그래서 최종 결정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격은 정정가는 언제 결정하냐? 이때 사업신가 고시가 있는 날. 사업신가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정정가 A는 얼마짜리다 B는 얼마짜리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이사쯤 싸고 이제 나갈 사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곧 알겠죠? 나가도 되지 않아. 자기가 얼마짜리 아니까 서류 나왔으니까 확정됐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분양시행했다 그러면 사배에서 탄생된 아파트하고 대지를 3억을 분양받았다 그러면 내 아이의 종료가 예를 들어 1억 7천짜리다 그러면 1억 3천 내면 돼요. 내 거 종료가 5억 있다 그러면 3억짜리 분양받으면 2억을 청산 받으면 돼요. 그래서 종료가가 언제 결정난다고?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 이때를 기준해서 이제 자기 거 다 얼마짜리 나가니까 이사 싸 사람은 싸가지고 나가야 이사지. 그럼 여기가 텅텅 펴갈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쵸? 여기가 정규기다 그러면 노 불황심 있는 이 일대에 이사 좀 싸서 나가니까 이사 준비 아직 안 된 사람들은 몇 명 남아있겠죠. 그럼 텅텅 펴니까 어떻게 여기가 우범지대가 될 수 있겠죠. 애들 청소년 불량 애들 밤에 여기서 놀다가 이 친구들끼리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싸우고 치고. 네? 그런 장소되니까 어때요? 방공할 때 잘 해야겠죠.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결정해서 알려줘라 그 말이에요. 시장수가.
그게 4번입니다.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한 경우 그 인가가 내줬다. 그래서 이제 종료가 결정하고 이사짐 싸서 나갈 사람 수돌하다 빈집이 속출할 것이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 알려줘요. 그 사업시행 계획 인가 후 정비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순찰 강화, 순찰 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치 관리를 관할 지방경찰청,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런 것들은 언제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뭐 하고 나서 요청할 수 있다?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내주고 나서 시장, 군수 등이 그쪽 책임자한테 이렇게 요청도 할 수 있고 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이것은 재건축 사업할 때 적용되는데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재건축은 오래된 공동택 단지 수출한다고 그랬죠. 그 아파트 단지를 들여다보면 주차장 같은 거 관리사무소 다 그 주민들의 공동 소유분이잖아요. 그때 그 주민들을 이제 조합이 만들어주면 재건축 사업 조합의 조합원들 것이죠. 이 조합은 전체 공동 소유인 토지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인가를 현재 조합 소유 토로 간주하고 사업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58번. 이것은 189쪽에 있는데 정비법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 취사예요. 이때 등록을 시도사한테 받아갔는데 시도사가 이 업자에게 내과사가 발생하면 그자의 등록을 반드시 바로 취소해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 사유 1번, 3번, 4번, 5번 4개. 그때 써놔요. 필요적 등록 취소에 4개뿐이. 그래서 4개를 달달달 눈으로 찍어놔야 되겠죠. 1번하고 3번하고 4번, 5번이 그거니까. 1번하고 3번하고 4번, 5번이 그거니까 이 4가지를 달달달 해버려야 돼요. 첫째, 거짓말 쳤단 말이에요. 거짓말. 사이를 뭐라고 한다고 우리말로? 한자고. 사이는 한자. 우리말로 풀어서 하면 거짓말. 뭐라고? 거짓말. 그 한자로 보면 사자가 속일사, 위자가 거짓말. 과거에 법 만들 때 사일사 이제 한자 아시는 분들 법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사이란 말 안 써요. 다 거짓 이렇게 돼요. 뭐라 한다? 거짓. 그래 거짓 부정함으로 등록을 받아가서 시도사를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판명 났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한다. 그리고 이 업자가 그 사업장에서 자기가 위탁받은 업무가 있어. 근데 자기가 직접 처리 않고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그것도 위법이에요. 위탁받은 업무는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위법이고 그때도 취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시험을 받았는데 합산해서 보니까 어쩌을 때는 취소를 해라. 그게 중요해. 그게 몇 개월? 수칙 꼭 암기. 마지막에 초과란 말도 놓치지 않아. 이상하면 틀리겠어. 초과 12월 초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 상호를 빌려줬다 그 말이겠죠. 사용하게 하여 정비법상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다 걸렸다. 등록 정하에 대하다 걸렸다. 그때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1번은요. 임의적 취사예요. 등록을 취사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은 필요적 등록 취사 아닙니다. 영업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하시다. 영업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하시다. 임의적이고 영업정지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4개를 달달 남기하고 그 중에서도 몇 번이 제일 중요할까요? 3번 모르면 꽝이네요. 자, 그 다음에 59번 건축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맞습니다. 연면적으로는 하나에 그다 줄 것이고 건축물을 각층에다 줄 것이고 바닥 면적 합계에다 줄 거예요. 합계란 말 중요표. 각층에다 중요표. 각층 밑에다 속뜻을 써볼까? 지하층 플러스 지상층. 그때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 그게 보니까 지하층이 있고 지상층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지하층도 포함된다 줘야 된다? 포함된다 그 말이죠. 자, 하나의 건축물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2번은 201쪽에 있는데 리모델링 건축법상 리모델링입니다.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리증대계 암기. 뭐라고? 리증대계. 이게 발음이 제일 빨라요. 좋아. 그래서 리증대.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증축, 대수선, 개축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신축, 재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축, 증축은 XX치고 증축, 개축으로 수정. 증축, 개축. 신축, 개축이 틀렸다. 신축, 그 다음에 재축이 아니라 뭐라고? 증축, 개축. 그 다음에
3번 꼭 달달달. 어마어마 중요해요. 용적률이 뭐냐? 건필이 뭐냐?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 용적률이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 건축면적 비율이 건필이다. 거실은 그 오작집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건축 용들은 읽어보셔요. 꼭 읽어보시고 60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200페이지부터 201쪽에 있는 건데 자 1번 초고층 건축물이랑 거기다 줄 거 봐요. 초고층 건축물이랑 거기다 줄 것이고 밑에다 조그만하게 50층 이상 그리고 높이 여기다 4를 꼽으면 되거든. 층호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높이 돼가지고 층수 계산하니까 그러면 5, 4, 20 높이 200m. 네, 초고층 건축물 뜻은 꼭 암기해야 돼요.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만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할 필요는 없고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초고층은 비다. 근데 거기 층수가 30층 이상이나 120m 이상 그따 줄 거 봐요. 그걸 뭐라고 할까? 그거 보러 고층 건축물이라고. 고층. 그것도 써놔야 돼. 이것은 고층 건축물 뜻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자 지하층 틀렸죠. 왜 틀렸을까? 평균 높이가 그다 줄 것이고 해당 층 높이에다 줄 것이고 얼마? 2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을 2분의 1로 수정. 그 다음에 3번 대지. 건축상 대지란 바로 공간 정보 구축이 가능한 법률 그 말 중에 그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누트를 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 이상의 필지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 말. 그리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가 틀렸죠. 4번 주요 구조부 그다 줄 것이 약자 뭐라고 그래 이거?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딱 써놓고 밑에다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그리고 나서 수정할까? 벽이 아니라 벽 앞에다 뭐 쓰냐? 내력. 벽 앞에 내력. 내력벽하고 그 다음에 기둥 맞고 바닥 맞고 포 맞고 지붕 틀이야 돼. 틀. 지붕 틀. 지붕이 아니라 지붕 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5번 부성어축물은 뭐가 키포인트냐? 분리된 그 말에 또 포인트 잡아요. 분리된. 그래 분리된 그 말의 핵심 용어거든. 붙어있다 그러면 주된 건축물이고 분리되면 부성 건축물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알았어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